네, 오늘 기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단원명은 공간 좌표예요. 공간 좌표. 이게 이제 어떻게 이어져 가는 내용이냐면, 어떤 식으로 이어져 가는 내용이냐면, 요 앞단원이 뭐였어요? 공간 도형이었죠. 앞단원이 공간 도형이면, 공간 도형은 이 공간상의 평면이나 직선 또는 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놓이게 되면 그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 뭐냐? 만난다는 게 뭐냐? 만나지 않는다는 게 뭐냐? 그리고 어디서 어느 쪽을 바라봤을 때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 그림자,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서의 사이즈는 얼마냐? 길이가 얼마냐? 그리고 이제 공간은 우리가 인지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게 여기가 수직이면 여기도 자동으로 수직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본 성질들을 배우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 과정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때쯤이죠. 중학교 때. 중학교 때쯤에 뭐 항상 중학교 2학기의 과정에는 기하가 들어있죠. 중1 2학기, 중2 2학기, 중3 2학기. 요때 항상 보면 이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도형이 들어있어요. 도형. 그래서 1학년 때는 주로 삼각형을 다루고 2학년 때는 주로 사각형을 다루고 3학년 때는 주로 원을 다뤄요. 그럼 이게 기본 성질이죠. 기본 성질인데 어떤 도형의 기본 성질이냐? 바로 평면 도형의 기본 성질입니다. 이 단어를 잘 보세요. 평면 도형, 공간 도형이에요. 평면 도형, 공간 도형.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차원, 디멘전으로 얘기하면 2차원 도형이고 공간 도형은 3차원 도형이에요. 3D 하는 게 이제 3차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중학교 때 이렇게 평면도형의 기본 성질들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야. 직각삼각형은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정삼각형이란 건 이런 거고 뭐 외심, 내심 이런 게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원도 그런 식이었고 평면도형의 기본 성질을 그냥 무한의 평면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하냐면 평면 좌표라는 걸 합니다. 어때요? 여기서 다뤘던 이 도형들을 X, Y 축, 즉 기준을 가진 어떤 좌표계에다가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을 올리고 직선을 올리고 원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도형의 방정식으로 가져가는 거죠. 도형의 방정식으로 가져가서 이것들을 그렇게 되면 이제 좌표계에 얘가 올라오면 뭐가 좋은 거냐? 여기 있는 꼭지점들의 좌표를 내가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밀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룬다라는 거죠. 다룬다. 이런 기준이 있는 좌표계에다가 도형을 올리면 그때부터 이걸 방정식으로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애랑 만나는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얘랑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안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수식적으로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순이 항상 그래요. 어떤 애를 그냥 기본 성질로 먼저 배운 다음에 좌표계에 올린다 라는 거야. 그것을 차원을 확장하면 우리가 지금 겪게 될 두 개의 단원인 거죠. 요 전 시간에 공간 도형을 했어요. 그 공간 도형의 기본 성질들이 있어요. 거기에 직선도 있고 평면도 있고 뭐 다루진 않았지만 구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 넘어오면 뭐가 될 거냐? 아주 자연스럽게 공간 좌표가 된다는 거죠. 공간 좌표. 그럼 해야 될 일은 뭐냐? X축, Y축, 직교 좌표계예요. 바닥에 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세로로 쭉 이렇게 한 좌표를 올려서 Z 좌표계를 올리는 거죠. XYZ 좌표계라고 불러요.
공간 좌표계. XYZ 좌표계에다가 이제 얘네들을 올려놓고 직선은 이런 거야. 여기에 구가 올라가면 이렇게 돼. 여기에 평면이 있으면 이렇게 돼. 라고 다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공간 좌표라는 단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들어가는데 이게 아무래도 교과과정 간소화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지난 한 50년간 우리 그 수학 체계에 영향을 끼쳤다고 했죠. 그래서 요 직전 그 교과과정에서는 딱 이 수순이에요. 뭐 평면 때도 그랬지만 평면이라는 걸 정의한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점의 정의란 말이야. 점의 정의. 점을 이렇게 약속한다라고요. 했던 것을 똑같이 공간에서도 공간좌표계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점이에요. 점을 정의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도형으로 넘어가는 거죠. 도형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요 다음에 보면 바로 구로 넘어가요. 그럼 이 중간에 뭐 있었을까? 직선도 있었고 평면도 있었습니다. 요 이전 교과과정에는 직선, 평면 다 있고 그리고 나서 구였어요. 근데 교과과정 간소화로 직선이나 평면의 방정식을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한다. 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건 대학과정으로 넘기고 점을 정의한 다음에 바로 구로 넘어왔습니다. 왜 그러면은 뒤를 자르지 중간을 날려버린 다음에 구를 바로 넣었냐? 원이 있잖아요. 원이 있어서 물론 직선도 있습니다만 직선은 이제 전혀 다른 체계가 되는 거고 원에서 3D 확장판이 구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원과 구는 정의가 똑같습니다. 정의가 똑같아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기억하고 있는 한 구의 방정식은 그냥 성분인 Z가 하나 늘어났다 정도인 거예요. 이게 너무 편해서 가장 쉬운 녀석인 점과 구를 살리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이걸 공간 좌표라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내용 설명 들어갈게요. 정말 쉬워졌어요. 정말. 자, 기억은 잘 나지 않겠지만 2차원 그러니까 x, y 좌표계 때의 기억을 그대로 살려서 3D로 확장하면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점 얘기를 해볼게요. 점. 이 x, y 좌표계는 서로 수직하고 있는 두 개의 반직선을 그린 다음에 그 두 개의 교차점을 원점으로 약속하고요. 그리고 x, y 축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점 하나가 찍히면 그 점을 x1, y1으로 약속하는데 그 약속의 실체는 뭐였냐면 이 점이 놓여져 있는 x축 상의 평행선, 그러니까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서 한마디로 x축의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그때의 좌표를 이 점의 x좌표로 삼는 거예요. 마찬가지 y축에다가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그때의 y좌표를 이 점의 y좌표로 삼는다. 한마디로 수선의 발 두 자리에 있는 x점과 y점을 모아서 소괄호 안에다가 콤마로 나타내면 그게 점의 약속이 되었어요. 지금은 너무 당연해서 뭐 저런 얘기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다 약속입니다. 약속이었고 최초의 약속이 그랬다는 거예요. 점이 찍히면 그 점에서 x축과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 보이는 숫자 두 개를 x 먼저 y를 다음에 쓰는 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점의 약속입니다. 마찬가지예요. x, y, z 축을 만들었어. 근데 여기 점이 하나 있어. 점이. 그럼 이 점은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맞아요. 지금처럼 여기서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릴 겁니다. 여기다 Y축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요. 여기다 Z축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때 보여지는 세 개의 숫자를 소괄호 안에다가 X1, Y1,
Z1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공간에서의 점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수선의 발이 이게 착시가 좀 있겠죠. 내가 이게 이 수선의 발을 내린다는 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일단 평면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요. 평면에, 각 평면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예, 거기서부터 요렇게 선들을 이어주면 요쪽으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이렇게 평면을 이어주면 여기 뭐가 보여요? 직육면체가 보이죠. 직육면체.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리면 직사각형이 보이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직사각형의 공간 버전이 직육면체. 이 직육면체에서 면을 따라 요렇게 다가오면 여기에 보이는 이 면과 X축이 만나는 자리, 요 자리가 바로 X1이 되는 거고, 이게 A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맞아요. 마찬가지 이쪽 옆면 있죠. 이 옆면에서 Y축에다가 이렇게 면을 따라가면 이때 요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맞습니다. 그때 이 좌표를 Y1, 그리고 이면 따라 이게 제일 잘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우리한테 보이게 수직인 선이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그것과 수직인 평면이 하나 놓여져 있다고 해봐요. 그 면을 따라서 쭉 가잖아요. 그러면 A점에서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때의 이 좌표를 Z1이라 하면 여기 각 축상에 보여지는 세 개의 숫자를 X가 제일 왼쪽, Y가 가운데, Z가 제일 오른쪽에 쓰는 것을 공간에서의 점의 좌표라고 부릅니다. 하나하나가 다 약속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 수순은 정확하게 평면 고등학교 1학년 점과 좌표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점과 좌표의 첫 장도 이렇게 점의 정의로 시작을 해요.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고등수학 하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점의 정의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이 뭘까? 그 다음 내용.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첫 번째 정의였고요. 점의 정의였고, 두 번째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약속을 했는가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있겠죠. 여기에 x1, y1이라는 점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x2, y2라는 점이 있어.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직각삼각형이 나오면서 이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 상의 빗변의 길이, 이 빗변의 길이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니까 이 가로의 길이 제곱 더하기 세로의 길이의 제곱의 합에 루트를 씌워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X 길이 뺀 것의 제곱 더하기 Y 길이 뺀 것의 제곱이었죠. 뭐 작동 원리야. 그러니까 제작 원리야. 모른다 쳐도 공식은 기억하고, 공식은 AB 선분의 길이는 X 길이 뺀 것의 제곱 더하기 Y 길이 뺀 것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 다음 단원인 1번 공간에서의 점의 정의, 다음 내용은 당연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 좌표 공간 내에 두 개의 점이 이렇게 놓이고 각각이 세 개의 좌표점을 좌표 성분을 갖겠죠. 성분을. x1, y1, z1. 이거 B점은 x2, y2, z2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제작 원리. 제작 원리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요 두 개를 자신의 대각선으로 하는 직육면체를 하나 만든 다음 그 직육면체의 대각선을 구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도 과정이 아니고 결과죠, 결과. 이때 공간에서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약속이 되냐면 X 길이 뺀 것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X 길이라는 건 X 성분끼리예요.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뺀 것의 제곱. 여기까지는 평면하고 똑같죠? 거기에 z 성분이 하나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z끼리 뺀 것의 제곱 이렇게요. 너무 똑같죠? 그냥 평면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평면 좌표계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거기다가 Z 성분을 하나 늘리면 공간의 공식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갖춰놓은 상황으로 보면 공간 좌표가 공간 도형보다 훨씬 더 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계속 이것들을 연관시켜 나갈 수 있어요. 자, 역시나 기억은 잘 나지 않겠지만 2차원 평면 도형에서의 점과 좌표 단원의 1번 점의 정의였어요. 2번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였어요. 그럼 3번 뭘까요? 3번 점 얘기에서 3번 바로 내분 외분 점입니다. 내분 외분점. 이 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너무 약해가지고 여기가 약하니까 예기억하는데도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고3들도 그래요. 고3들도 이게 내분 외분점 공식은 잘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 그런데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간 좌표에서 공식이 완벽하게 똑같거든. 지금 윗줄에서 보아하니 예상되는 것은 공간에서의 내분점이라는 게 평면에서의 내분점 공식과 똑같은데 Z성분 하나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그게 맞으니까 공간이 외워지면 평면도 같이 외워지는 겁니다. 이건 당신들이 수원수투 할 때에도 종종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이번에 한 번 더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자, 먼저 내분점 A점과 B점이 있어. x1, y1이고 x2, y2야. 여기를 m 대 n이라는 정수 B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는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옛날 선생님 얘기할 때 기억해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문자 nx1 더하기 mx2 이딴 식으로 외우면 나중에 m이 뭔지 n이 뭔지 x1이 어느 쪽인지 x2가 어느 쪽인지 헷갈려서 쓸 수가 없는 공식이 돼요. 그래서 이건 행위 공식,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로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m 대 n으로 내분할 녀석을 그 m과 n의 순서대로 쓰세요. b, x2, y2 이렇게. 그리고 m 대 n이죠. 정확하게 읽으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이에요. 그 순서를 꼭 지키세요. 그런 다음에 내분점 P의 좌표는 먼저 비율 두 개를 더한다. 더해서 분모에 깐다. 였죠?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행위입니다. 행위. 내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이냐. 이 비율과 각각의 좌표점을 교차하면서 곱하란 말이에요. 교차하면서 곱. 이렇게 X자로. 그러니까 그냥 저는 여기다 이렇게만 표시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여기 보여지는 숫자가 nx1 더하기 mx2인데 그걸 외우지 말고 내가 무슨 행위를 할 것인가를 여기다 적으란 말이야. 이렇게 교차로 곱하고 이렇게 교차로 곱하고 그걸 더할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에 y 좌표끼리 이렇게 my2 nx2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교차하여 곱한 합이다. 합이에요. 합. 교차하여 곱한 합이다. 이 단어가 행위로 여러분한테 인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차하여 곱한 합 이렇게 소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위로 이렇게 곱하고 둘이 더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공식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는 김에 외분 얘기도 같이 할게요. 외분 얘기도 같이 할게요. x1, y1, x2, y2를 m 대 n으로 여기는 이제 내분이었죠. 내분. 이번에는 외분할 건데요. 이 외분 공식은 따로 별도로 외우게 되면 우리에게 헷갈림을 초래할 수 있으니
아니다. 그냥 이걸로 하자. 헷갈림을 초래할 수 있으니 요령을 가지고 공식을 쓰자고요. 뭐냐면 m 대 n 외부는 이 오른쪽 비율을 n이 아니고 마이너스 n으로 바꾸세요. 마이너스 n으로 바꾼 다음에 내분이다. 자, 이거 굉장히 좋은 요령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3대 2 외분을 하려면 3대 마이너스 2 내분을 하면 된다고요. 3대 마이너스 2 내분. 예, 이렇게 하시면 그 외분점은 그냥 지금 내분 공식을 그대로 쓰면 돼요. m 대 마이너스 n을 그냥 둘이 더하는 거야. m 대 마이너스 n을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두 비율을 뺀 게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m과 마이너스 n을 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방금 전에 얘기한 교차 x1과 마이너스 n을 교차하여 곱하고 x2와 m을 교차하여 곱해서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n과 y1을 교차하여 곱하고 y2와 m을 교차하여 곱하면 여기에 이걸 내분 공식처럼 그대로 쓰면 외분 공식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분 공식이고 외분 공식이고 별도의 외분은 별도의 공식을 외우지는 말자. 내분 행위를 그대로 하되 m 대 n 외분은 m 대 마이너스 n 오른쪽 비율의 마이너스예요. m 대 마이너스 n 내분을 해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1학년 때 했던 내용을 이렇게 공들여 설명하는 이유는 공간 좌표에 와도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이구.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X축, Y축, Z축에 두 점이 있어요. 이렇게 공간에 두 점이 있고 당연히 X1, Y1, Z1, X2, Y2, Z2 성분이 하나씩 늘었죠? 이 선분의 m 대 n 내분점 P는 뭐겠어요? 당연히 A 좌표 쓰고 B 좌표 쓰고 m 대 n 둘이 더하고 m 대 n 둘이 더하고 m 대 n 둘이 더하고 성분이 하나 늘어나는 것뿐. 그래서 x끼리 교차시킨 곱의 합, y끼리 교차시킨 곱의 합, z끼리 교차시킨 곱의 합이라는 거예요. 세상 이보다 편한 공식이 어딨냐. 앞에 걸 하면 뒤에 성분 하나 늘려라, z 성분 하나 늘려라가 내용의 끝이라고요. 완전 좋잖아요. Q점 m 대 n 외부는 얼마인가 라고 하면 m 대 마이너스 n을 더해라. m과 마이너스 n을 더해라. m과 마이너스 n을 더해라. 다 분모에 깔고 x끼리 교차한 합, y끼리 교차한 합, z끼리 교차한 합을 써주면 이렇게 공식이 끝나는 겁니다. 배울 게 없죠. 그냥 한마디면 끝나요. 사실은 제가 이 시간 이후로 뭔가 강의할 필요도 없어. 공간좌표가 뭐냐고? 평면에서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Z성분을 하나 늘려. 이러면 끝나요. 이러면 끝나는 얘기예요. 정말로. 직선만 좀 다르겠지, 직선. 평면만 여러분이 좀 새로 보는 개념일 텐데 직선 평면이 사라진 지금의 점 다음에 9라면 강의는 딱 10초 안에 끝납니다. 뭐냐? 너 평면 도형 알지? 거기서 Z성분 하나 늘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봐요. 이제 더 추가할 내용도 없는 게, 평면 때 중점 뭐였죠? 중점? A, B 두 점이 있는데, A와 B의 중점의 좌표가 기억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을 할 거예요. X끼리 더해서 반, Y끼리 더해서 반. 내분점 중에 1대 1 내분점이 바로 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M과 N 자리에 다 1씩 집어넣으면 그게 중점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M과 N에 다 1을 집어넣으면 중점이란 말이죠. 그럼 M 더하기 N에 M도 1이고 N도 1이면 결국 뭐야? 2분의 라는 거잖아. 2분의. 우리 평균 낼 때 둘이 더해서 절반. 그러니까 중점의 좌표요. M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x좌표를 더해서 반, 두 y좌표를 더해서 반. 여기까지 쓰고 닫아버리면 그게 평면에서의 중점이에요. 두 선분의 중점. 근데 이거 공간이죠. 공간 되면 z성분 둘을 더해서 반. 세상 이거보다 편한 게 어딨냐. 다음. 평면에서 이렇게 삼각형의 세 꼭지점 좌표 주고 무게중심 찾았던 거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이 공간 도형에서의 삼각형의 무게중심 G라고 그러죠 보통. G의 공식을 외우면서 평면 도형에서도 이런 공식이 있었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x좌표를 모두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시면 돼요. 3개 더했으니 3으로 나눈다고. 그게 평균이라고, 평균. 세 꼭지점의 평균이 바로 무게중심이에요. 콤마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나누기 3. z1 더하기 z2 더하기 z3 나누기 3 이렇게 된다고요. 선분에서의 평균 개념이 중점이고요. 삼각형에서의 평균 개념이 무게중심이에요. 그래서 두 꼭지점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중점이 되는 거고 세 꼭지점을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평면 도형 쪽도 오히려 더 강화가 될 수 있겠죠. 끝났어요. 이게 점과 좌표입니다. 공간 좌표에서의 점과 좌표. 끝이에요. 봐요. 한 치도 벗어남이 없죠. 뭐에? 평면에서. 평면의 이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딱 뭐만 했어요? Z성분 하나만 늘렸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다음 단원인 9는 어떻겠습니까? 9.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겠죠. 자, 2차원에서요. 2차원에서 원의 정의가 어땠냐면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였어요.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정점이 하나 있다고 쳐봐. A, B. 정점이라는 건 고정된 점이란 뜻. 정점이 하나 있고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아. 그러니까 그 거리가 예를 들어서 R이라는 거리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P점이 말이야. 이 거리를 같게 유지하면서 여기에도 찍히고 여기에도 찍히고 여기에도 찍히고 그 찍히는 점들을 이건 좀 마음에 안 드네. 여기에도 찍히고 여기에도 찍히고 이 찍히는 점들을 모아 보면 이런 애가 되더라. 라고요. 점이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사람의 감각이 이래. 여기 이렇게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R 되는 애들만 다 모아봤더니 이렇게 원이 되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점과 여기 있는 미지의 점 x, y 사이의 거리는 r이다라는 등식을 세운 다음에 그걸 예쁘게 정리하면 우리 최종 결론이 뭐였어요? x-a의 제곱, 즉 빼기 중심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중심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었었죠.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3차원에서 9의 정의가 뭘까? 9의 정의가 뭘까? 자,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습니다.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예요.
놀랍죠. 예. 단 한 문장, 토씨 하나, 단어 하나 다르지 않고 정의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수학에서 그런 일은 없을 텐데, 예, 수학은 대상이 다르면 정의도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과 구의 정의는 이렇게 완벽하게 문장이 똑같아요. 뭐만 달라지냐면 여기 생략된 문장, 평면에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공간에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평면에서라고 하면 이렇게 점이 우리가 이제 공간 좌표 배웠잖아요. 이렇게 공간 위에다가 이렇게 평면을 하나 놔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놀아. 너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놀아. 그 다음에 여기 점 하나 찍고 거기서 거리 같은 애들 누구야?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려져요. 근데 이 평면에서만 놀아야 되니까 평면 위에 그려지는 원이 되겠죠. 근데 이 제안을 풀었다고 해봐요. 여기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는데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점에서 야 거리 R 되는 애들 다 모아봐 라고 상상해 보시면 뭘 상상하면 돼? 이렇게 실에 매단 추를 우리가 이렇게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돌리고 이렇게도 돌리고 막 제멋대로 막 돌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 얘를. 그러면 얘가 붕붕붕붕붕붕 이렇게 될 텐데 그 추들이 이 맺고 있는 이 그려가는 궤적을 빠짐없이 이렇게 돌려서 만들어 버리면 상상되는 도형이 있죠. 그게 구라는 거예요. x, y, x, y, z 좌표계에서 정점 A, B, C를 하나 찍고 거기서 거리가 R 되는 애를 거리가 R 되는 점 어떤 점 P, X, Y, Z를 모아보면 이렇게 하면은 당신들이 보기엔 원이죠. 근데 여기다가 음영을 살짝 이렇게 집어넣어서 구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구야. 반대로 이 구를 어떤 평면에 의해서 싹 썰잖아요. 이렇게 썰면 그때가 원이 되는 거예요. 구는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썰어도 그 평면이 말 그대로 공면이 아니라 평면인 한에는 그 단면이 전부 다 원이 됩니다. 사과 생각해봐요. 사과를 최초에 어디를 썰어도 그 단면은 다 원이죠. 그런 것처럼 완벽하게 정의가 똑같기 때문에 방정식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중심 빼서 제곱, 중심 빼서 제곱, 거기다가 Z성분 하나만 늘려주시면 돼요. Z-C의 제곱은 R제곱이다. 정의가 똑같은데 방정식도 똑같겠지. 이해하시겠죠? 세상 이렇게 편한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원과 관련된 모든 이론이 구와 관련된 모든 이론과 일치하겠죠. 배우는 건 간단한데 여기서 구가 되는 건 간단한데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내지는 빠른 학교들은 원까지 빠른 학교가 중간고사를 봤구나. 1학기 중간고사. 빠른 학교는 1학기 중간고사, 느린 학교는 1학기 기말고사에 원의 방정식이 들어갔는데 그때 그 원의 방정식 공부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나 한번 떠올려 봐요. 고생을 별로 안 했을 수도 있지, 공부를 안 해서. 근데 어쨌든 진짜로 진심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와, 원은 이거 해도 끝이 없네 라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원, 점, 원, 직선, 원 얘들끼리 엮어가지고 문제 유형이 엄청 커진단 말이야. 원은 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만 그대로 오고 방정식만 그대로 오는 게 아니고요. 문제 유형까지 그대로 와요. 문제 유형까지 그대로 와서 원에 있었던 모든 문제의 유형,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원이 있고 원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뭐였냐라고 하면 중심과 중심을 잇는 직선이었었죠. 똑같아요. 9와 9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9와 9를 지나면서 이 녀석의 9의 부피를 2등분하는 도형은 무엇인가? 그러면 중심과 중심을 지나가는 평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평면의 방정식을 여러분이 안 배우기 때문에 평면이 나올 리는 없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얘와 얘의 공통 접이 있다. 그럼 이 9와 9의 공통 접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 유형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성이 되게 중요하고 뭐 달리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9를 공부하면서 9에 있는 문제 유형을 공부하면서 원을 다시 한번 다진다. 당신들이 지금 수능에 이 기하를 쓰지 않을 거라 하더라도 수학 상하는 끝까지 영향을 끼칠 거란 말이에요. 수원수투에. 그러니까 수원수투 공부를 지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원 공부를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요령 있죠. 원에서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 이게 원의 일반형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다를까? 안 달라요. 9의 일반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배터리 다 했나 보다. z제곱 더하기 ax by cz 더하기 d는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2차, 1차 상수항. 원, 9의 일반형. 그러면 이거 중심과 반지름 꺼낼 때 어떤 요령이 있었죠. 요 x합 계수의 반대 부호의 절반, 반대 부호의 절반을 모은 게 중심이었고 r은 반지름은 루트 씌운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상수를 등호 오른편에 옮긴 숫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 중심의 제곱을 같이 더해주면 반지름이 됐다. 9 똑같습니다. 요 1창의 반대 부호의 절반 콤마 반대 부호의 절반 콤마 Z의 1창의 반대 부호의 절반을 해주면 이게 중심이 되는 거고요. 반지름은 루트 한 다음에 이 상수항을 등호 오른편으로 넘긴 숫자를 써 그 다음에 중심의 x좌표 제곱, 중심의 y좌표 제곱, 중심의 z좌표 제곱 이거 계산해주면 9의 반지름이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외에도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원에 있는 모든 특이점, 특성, 같은 말이구나. 성질, 법칙, 문제 유형이 9로 그대로 온다. 그러나 훨씬 제한적으로 오겠죠. 왜냐면 저 원에서 해당하는 직선이 이 9로 넘어오면 평면이 돼야 되는데 평면의 방정식이 사라졌으므로 한 문제의 70% 정도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면이 사라지면 문제가 확 줄어들어요. 완전 땡큐지 우리한테야. 자, 그러면 개념 설명 이쯤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